전체는 어떤 구조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민법은 또 뭘 규율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민법은요, 민법의 체계겠죠?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내용, 다 같은 말입니다. 민법의 체계, 그 다음에 민법의 구조, 그 다음에 민법의 내용. 먼저 보죠. 민법 체계는, 자, 크게 5개의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전체는요, 민법은 먼저 1조에서부터 1118조까지 해서 1000조가 넘는 조문으로 되어 있죠. 민법은 이렇게 1000조가 넘는 아주 광대한 법입니다. 이 1000조가 넘는 이 민법을 그냥 아무 질서 없이 나열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민법을 우리 입법자들은 이걸 5개의 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1편, 그 다음에 제2편, 그 다음에 제3편, 그 다음에 제4편, 제5편 이렇게 5개의 편으로 나누는 거죠. 4편, 제5편. 자, 1118조나 되는 이 방대한 법을 5개의 편으로 나누고 그 편들에서 또 민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나누는 거죠. 제1편이 바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법 총칙. 자, 우리가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법 총칙이 되는 거죠. 자, 민법 총칙은 1조에서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입니다. 그 다음에 제2편은요, 먼저 민법 총칙을 먼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2편에서 5편까지는 그 각각의 편의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을 설명할 건데요. 자, 2편에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의 실제 내용이 나오는데 제2편이 뭐냐? 제2편이 물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권법. 물권법입니다. 이 물권법이 우리 185조에서부터 372조까지. 185조에서 372조까지가 물권법이고요. 이 물권법은 뭐냐? 민법 총칙은 아직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 내용을 알아봐야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이 뭔지를 아니까요. 자, 물권법은 주로 뭐 하는 거냐? 물권법은요, 그야말로 이제 물권에 관한 법이죠. 물권에 관한 법인데, 그러면 물권이 뭐냐는 거죠. 물권법은 물권에 관한 법인데, 물권이 뭐냐? 그러면 물권은요, 물건을, 그죠? 물권법은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물건을 직접적이고, 물건입니다. 이건 물건에 관한 법입니다. 물권법은 물건에 관한 법이에요. 물건에 관하여, 그 물건이 뭔지 알죠? 우리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집, 주택, 이런 게 물건이죠?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지배하여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인데,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죠? 그런 지배하는 권리, 그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권리가 물권인데, 그러한 권리에 관한 법이 바로 물권이라는 겁니다. 물권. 자,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물건에 관한 법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한 물권법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이제 8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물권은 8가지 물권으로 구성됩니다. 8가지 물권으로 구성된다. 물권법은 8가지 물권으로 구성된다. 물권법은 8가지 물권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8가지 물권에 이제 물권법 185조부터 372조까지죠. 그 법에 이제 8가지 물권이 들어가 있어요. 8가지 물권. 자, 그 8가지 물권이 뭐냐라고 보면요. 첫째가 조문상으로 보면 첫 번째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여러분, 이런 점유권 이런 개념들은 우리 민총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형법에서도 쓰이는 말이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또 법에서도 이런 말을 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둡니다.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형법에서 점유권, 소유권 아주 재산주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시험을 민법 총칙만 보는데 왜 물권법을 해? 여러분, 그러면 주관식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공부라는 게 아까 내 집을 내가 살고 있는 방이 있는데 고시원 방을 내 집의 복도를 통과하지 않고 방에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와 똑같죠. 따라서 이런 것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다만 내가 사는 방은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사는 방이 아닌 다른 복도나 집 전체는 대충 봐도 될 겁니다. 우리도 대충이라도 봐야 되는 거지. 대충 보지도 않고 내 방만 갈 수는 없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점유권과 소유권이 기본 물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자, 이렇게 세 가지 물권이 있는데 이게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익물권.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또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담보물권, 이렇게. 자, 기본물권 둘, 그 다음에 용익물권 셋, 그 다음에 담보물권 셋. 이렇게 해서 8가지로 되어 있는 그 물권 있죠. 이 물권에 관한 법이 물권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8가지 물권에 관한 법.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 형법에서나 또는 다른 법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군요. 특히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은 이제 형법이 있으니까요. 객관식으로 형법에서 쓰는 용어들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채권법이죠. 채권법. 자, 채권법은 다시 373조에서부터 766조까지. 373조에서 766조까지가 채권법입니다. 자, 채권법은 무슨 법이냐? 채권법은 여러분 물권법이 물권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물권이 뭐였어요?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 지배하는 권리에 관한 법이 물권법이에요. 그러면 채권법은 뭐냐? 그러면 채권에 관한 법이겠죠? 채권. 그러면 채권이 뭐냐? 채권이란 자, 특정인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이죠?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거나 청구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여러분 채권이거든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다른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이죠.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하기를 이 물권법은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을 지배하는 건 가능하죠. 물건을 지배하는 건 가능한데 지금 채권법은 그 특정인이 이때 특정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채권자라고 합니다. 특정인을 채권자. 자, 특정인이 이 특정인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때 특정인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여러분 이 특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를 청구하는 거예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급부, 그러니까 달라는 거죠. 특정인을 청구한다. 이게 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채권법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100만 원에 대해서 기한이 다 되니까요. 1년을 기한으로 해가지고 빌려줬단 말이죠. 그때 기한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A가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이제 다시 돌려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빌려준 소비 대주예요. 빌려준 사람이 대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 대차로 빌려간 사람을 소비 차주라고 하는데 자, 대주가 빌려준 사람이 차주에게 자 100만 원 내놔라고 하면 여러분 특정인 이 채권자 A라는 사람이 다른 채무자 B에게 특정한 행위 자 100만 원 내놔. 그죠? 100만 원 나한테 급부해 줘 이런 말이죠. 급부라는 말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A는 채권자가 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100만 원을 줘야 할 채무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규율한 법, 그게 채권법인 겁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규율한 법, 이게 채권법이다. 자, 이러한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채권의 발생 원인을 우리 채권법에서는 그 채권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저렇게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느냐? 그 발생 원인을 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계약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불법 행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가령 아까 소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에 기해서 특정인 A는 계약 속에서 B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무관리는 그 A라는 A의 사무를 B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A는 B에게 그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B에게 이 사람이 관리해 온 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서 B라고 하는 사람이 A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B에게 네가 얻은 부당이득을 나로부터 얻었으니까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A에게 불법 행위를 가한 거죠. B가 A를 코를 때려가지고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때 A는 B에게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B가 A한테 불법 행위 했으니까 피해자인 A는 B에게 손해배상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이죠. 이때 이 앞에 있는 사람, 이 A를 채권자라고 하고요. 특정인. 뒤에 있는 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규율한 법, 이게 채권법이다. 그리고 그 법이 373조에서 666조까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편은 뭐냐? 4편은 이게 친족법입니다. 친족법. 자, 친족법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767조부터겠죠? 그래가지고 996조까지입니다. 996조까지.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767조부터 969조까지는 그 친족에 관한 법이겠네요. 친족에 관한 법.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친족 관계를 규율한 법이죠. 친족 관계. 친족 관계를 규율한 법입니다. 친족 관계를 규율한 법. 따라서 친족법은 친족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근데 이제 친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족 관계라는 게 있고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척 이런 게 있는데, 그때 그 친족 관계, 이런 친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 친족 관계는 어디까지 친족 관계의 범위인가? 친족 관계는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족상의 법률 관계죠. 친족상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편이 이제 상속법입니다. 상속법. 이제 상속법은 997조에서부터 1118조까지가 되겠죠? 아까 마지막이 1118조니까. 그럼 자, 상속법은 뭐겠느냐? 상속법은 뭐겠어요? 상속관계겠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라고 하는 게 생긴단 말이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서 죽은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재산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상속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규율한 법. 상속관계를 규율한 법이 바로 상속법이다.